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김덕일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요즘에 또 궁금해하고 있는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학기 중이라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 성인 애착 유형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또 유튜브에서도 그런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 어렸을 때 형성된 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과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성인 애착 유형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성인 애착 유형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 좋은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애착 형성이 잘 되는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어려웠던, 잘 안 됐던,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육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를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은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나를 신뢰를 못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신뢰를 못하거나 아니면 둘 다 신뢰를 못하게 되면 이제 불안정 애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이렇게 나누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정한 유형이고 세 가지는 불안정한 유형, 이렇게 됩니다. 불안정한 게 세 가지나 돼요? 네. 그럼 우린 세 가지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네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비록 어렸을 때는 좀 불안정했지만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안정적인 애착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성인들은 아마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한순간에만 생기는 건 아닌데, 애착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아주 신생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유년기 때, 이제 처음에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빠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부모와의 관계, 이제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확인이 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죠. 안정적인 그런 정신 형태를 갖춰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불안정한 애착. 불안정한 애착은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불안정한 애착이 우리에게 형성되나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죠.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돌봐주지만 본인이 기분 나쁠 때는 아이를 방치하고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방치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울어도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엄마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환영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방임받고 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죠. 뭐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우냐 이러면서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자라게 되면 그러면은 또 굉장히 무서워지겠죠. 사회가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해지는. 또 그 불안형 세 가지 중에 네. 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안형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불안 애착이 있어요. 불안 몰입하는 애착. 두 번째는 회피형 애착이 있고, 세 번째가 혼란형 애착이 있는데, 이제 불안형 애착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 몰입형이 되고, 그리고 나는 신뢰를 하지만 타인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회피형 애착이 되고, 나도 신뢰를 못하고 타인도 신뢰를 못할 때는 혼란형 애착이 되는데, 셋 중에서는 이제 혼란형 애착이 가장 좀 안 좋은 애착이죠. 뭐 셋 다 안 좋긴 하지만. 예.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 개인이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테스트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게 신빙성이 있나요?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렇게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예, 그런 테스트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남녀 간에 있어서 네, 나의 유형을 알고 네. 내가 이럴 때마다 약간 회피를 하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집착을 하는지 이 나의 유형을 좀 알면은 네, 좀 상호 간에 서로의 유형을 알면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서 그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 어렸을 때 네. 부모에게서 느꼈던 어떤 그런 애착의 결핍이라든지 또는 그런 안정적인 경험들이 네, 과연 우리가 이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네.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굉장히 많이 미쳐요? 미쳐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회피형 말씀하셨으니까 회피형부터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사실 회피형은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죠. 관계 경험이 부족해요. 지금 말씀하신 인간관계는 연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인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네. 회피형이신 분들은 대체로 뭘 잘하지 않냐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관계도 그냥 회사에서만 일을 하지 업무 시간 끝나고 누굴 만나려고 하지를 않고 사실 회식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누군가랑 관계를 맺으면 되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따라붙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회피를 하는데 네. 그런데 회피적인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랑 연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계속 회피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냐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붙고 연락하고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집착하는 유형의 사람하고 이렇게 커플이 되는. 그러니까 불안형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이제 그게 불안 몰입형인데 불안 몰입형. 예,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상대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좋지 않죠, 결과가. 근데 그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꾸 네. 도망을 가려고 그러고. 네. 근데 누가 막 자꾸 자기를 막 쫓아오고 집착하면 더 싫어서 네.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과 연애가 싫어해요, 가능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네. 불편해하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아, 이게 하늘이 나에게 주신 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말 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안형하고 그 회피형이 많이 맨날 싸우면서도 연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안 몰입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쫓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약간 어떠냐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꾸 맞춰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갑의 연애와 을의 연애가 있다고 하면, 이제 불안 몰입형은 을의 연애를 하게 되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고 맞춰주고, 그래서 커플이 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맞춰주거든요.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면 이제 문제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막 맞춰주다가 자기가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폭발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불만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래도 좋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이렇게 해도 사귀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부터 딴소리 하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죠. 뭐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네.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그렇죠. 예, 네. 그게 적당히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일수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더 이제 좀 심해지니까 이게 네.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란형, 산만형이라고도 하는 혼란형이라고도 하는 이 유형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신뢰를 안 하고 타인도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때는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요 혼란형인 사람들은 장기적인 연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일이 조금 이렇게 슬로우해서 자기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또 막 한참 재미있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자기가 좀 일이 바빠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냥 어느 한순간 딱 자르고 잠수 타버리고 이별을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지금 나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시간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는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길게 보면은 되게 모순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의 연애사를 되돌아보면 긴 연애가 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안 애착 유형들이 대부분 정신 건강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되게 우울, 불안 많이 겪고 좀 심하면 성격 장애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 세 가지 불안 유형 중에서는 혼란형이 가장 많은 정신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반복해서 재발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러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 좀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혼란형인 사람들은 친구도 오래 만나는 친구가 잘 없고 안정적인 친구가 잘 없어요. 연애도 오래 잘 못하고 결혼 생활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죠. 이 애착 유형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네. 부모가 그 자식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뭐 진짜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뭐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정서에 네. 그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냐 안 부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격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일이었네요.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보진 않았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나니까, 와,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었지 하고 막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 때, 전 이제 70년대 태어나신 분들만, 70년대, 뭐 60년대 태어나신 분들만 해도, 그때는 이제 뭐 나라도 어려웠고, 또 워낙 많이 낳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그럴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과연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고 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방치돼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회피형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과거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낫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바쁘기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옆집 애가 부모님이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아직 도착을 안 한 걸 알면 우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고 국가 인프라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노는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집 애를 불러서 밥을 먹이려고 봤더니 집에를 못 가고 있는 애가 있으면 너도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돌봐주는.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주지는 않아도 옆집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적고 밖에서 노는 애들이 없고 부모님에게 방치된 아이들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방치된 애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으니까 특별히 사랑받는 애를 봤을 때 쟤는 진짜 좋겠다. 부러움은 살짝 있지만 사랑 못 받고 그냥 우리처럼 방치된 애들이 대부분 같이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이게 불행이다 이런 거를 잘 못 느꼈는데, 좀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걸 심하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인 애착 유형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어쨌든 어렸을 때 그 부모하고의 경험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런 걸 이제 상대나 나의 유형을 이제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가야 되는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것, 내 욕구도 충족하고 상대 욕구도 충족하는 어떤 것을 함께 고민을 해요. 갈등이 생기지 않더라도, 뭔가 의견 충돌이 없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혹시 이게 나한테만 좋고 상대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상대도 이게 재미있고 즐거울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갖는 사람은. 그런데 불안 몰입형인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정서 표현이 좀 과하고,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의 변화가 좀 심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 그래요? 네. 그 상대가 말할 기회를 잘 안 줘요. 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당할까봐. 아, 상대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상대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네, 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불안 때문에 더 싫어집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건데, 불안할수록 말을 더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는 더 싫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일이 결과를 생기는 거죠. 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많이 하는지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야기 들은 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약간 불안감이 네. 있구나. 상대에게 네.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아까 불안형은 막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반대로 또 회피적인 사람은 말을 또 안 한다. 네. 근데 특히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들을 회피를 합니다, 계속. 그리고 누군가랑 갈등이 자꾸 생기면 그냥 이 사람하고 적당히 자꾸 거리를 자꾸 더 두면서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고, 그 상대는 그러면 당황하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데, 네.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만나자고 하면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고, 뭐 연락을 하면 답장을 늦게 하고, 그러니까 느끼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냥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 나를 불편해 하는구나. 네. 그런데 이 회피형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느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머리로는 알겠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내어주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내가 친밀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좀 회피형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분들의 대부분이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서투른 건지, 남자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유교적으로 어떤 그런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랑 연애를 하면서 너무 답답해요. 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괴로워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이 대체로 그러는데 한국 남자가 조금 심합니다. 일본 남자는 더 심합니다. 일본 남자는 또 더 심해요? 네. 더 감정 표현을 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이제 감정 표현이 서툴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약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남자들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유능성의 욕구거든요. 유능성? 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이 사회에 환영받는 존재,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되지만 사실 여자한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조차도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인 상황과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는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법과 가족 관계, 연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법을 분리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몸에 배인 언어 습관을 연인관계, 가족관계에서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남자들이 그것을 좀 구분할 줄 안다면은 일과 사랑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죠? 우리 인생에 일과 사랑 이 두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일을 놓치든 사랑을 놓치든 둘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네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네요. 진짜로.